오늘 강의 교환은 따로 없습니다. 교환을 준비 안 한 이유는 제가 쓴 책 중에 성경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교회 비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원이. 네. 이 원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뭐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영어로 원이 성경 속의 재정 이야기를 이제 쓴 책입니다. 두란노에도 나왔고요. 한 7년 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을 잠깐 했었거든요. 썼던 책인데 거기에 웬만한 내용들은 좀 많이 나와 있고 거기 안 나와 있는 내용들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회계사 생활을 27년 하고 있는데 회계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보통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모태신앙하고 좀 달라요. 뭔가 굉장한 충격이 있어야 이제 신앙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 40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거기서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굉장한 충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성경원을 쓰게 된 계기 설명드리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이제 내려간 지가 지금 23년 됐거든요. 23년인데 애가 4명 있습니다. 이남이요.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이고 막둥이가 중3이에요. 이 막둥이가 돌이 안 됐을 때인데 막둥이 돌이 안 됐을 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을 이렇게 가요. 한 달씩 갑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어서 한 달씩 다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미국 여행 겸 이민을 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둥이가 돌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막둥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데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미국 한 달을 돌이 안 돼, 분유를 안 뗐기 때문에 이 애를 데리고 4명 애를 데리고 다니기에 너무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둥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놓고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누구한테 맡길까? 저희 어머니가 일단 1순위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1순위였고 두 번째 플랜 B로 저희 이제 누나가 그때 직장을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2순위로 플랜 B까지 짜놨는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못 봐줄 상황이 됐고 누나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직장을 갑자기 또 들어가게 됐어요. 플랜 B까지가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베이비시터가 있었어요. 제 막둥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가 있었는데 이 베이비시터 이모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모님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봐줬기 때문에 저희 이모님을 굉장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 이모님이 봐준다 하니까 남인데 아무리 베이비시터라도 남인데 24시간 그것도 저희 한 달 동안 봐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모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이게 이 서광이 비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맡겨놓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막둥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 막둥이가 오늘은 뭐 했고. 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오는데 사진을 잘 보니까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거든요.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사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저희 집에 일남 사는데 4번 동생이 교회를 다녀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동생이죠. 너무나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 이모가 보내준 사진에 그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 이 이모님이 이러려고 지금 애를 봐주려고 했거든요. 너무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빨리 미국 여행 끝나고 빨리 돌아와서 애를 꺼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교회 다니겠다 하면 머리가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교회 다닌 줄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런데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막둥이를 전도하려고 우리 미국 가기를 기다리고 그때를 틈타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나 막 이모님도 싫고
또 교회는 더 옛날부터 더 싫어했으니까 얼른 애를 빨리 구해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와서 애를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 교회에서 너무 잘 논다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잘 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교회부터 갔어요. 딱 다행히 제가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일요일 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교회 와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좀 많이 잘 봐줬다고 그래서 또 교회가 싫은 건 싫은 거고 애를 또 잘 봐줬다니까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사하고 빨리 빼오려고 갔죠. 11시에 오라고 11시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빨리 빼와야 되는데 애가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하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또 찬양이 되게 중독성이 강해요. 일단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데 이게 틈을 안 주잖아요. 찬양 다음에 뭔가 또 대표기도 하고 막 일단 그 열기에 일단 틈을 애를 어디서 빼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떨게 저 마지막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일단 애를 빼와야 하는데 애가 어디 있을까 그 생각 한쪽에는 분명히 목사님 와서 뭐라고 막 할 건데 저게 내가 논리적으로 분명히 반박을 해서 절대 설득을 안 당해야지. 오늘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1시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애가 이제 지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에 데려가는데 지하 내려가는 길에 제가 이제 사회에서 봤던 제주대학교 교수님, 경영학교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수님도 교회 다니는지 몰랐거든요. 그 교수님은 제가 오는지 알았겠죠. 이미 이제 제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교수님이 뭐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처음 본 것처럼 다 알고 있었으면서 오는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겸이거든요. 겸이 지하에 있다. 지하에 가니까 거기 또 식당이에요. 식당에 애들이 이제 밥을 먼저 먹고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또 밥을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밥 준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얼떨결에 앉았더니 거기에 밥이 나와 있어요. 안 먹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별로 먹고 싶진 않았지만 1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교수님이 경영학과 교수님이고 그분도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신학 공부를 정말 오래 하셨고 성경에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미국의 교환 교수로도 오래 갔다 오셔가지고 영어를 또 잘해요. 제가 회계사인 줄 알잖아요. 저를 오랫동안 또 같이 만났던 사람이라서 제가 어떤 성격인지 정말 잘 알아요. 저는 회계사는 원래 이제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를 이제 설득해야 된다는 걸 알았겠죠. 이게 뭐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설득하면 저 성령의 설득을 안 당하거든요. 항상 뭔가 논리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 25장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이제 그 주님이 종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결산을 하는 거야. 그 결산을 하면서 이제 달란트 남긴 사람 종을 이제 칭찬하고 안 남긴 땅에다 묻어놓은 종을 나무랬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태복음 25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갔다가 오실 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을 영어로 하면 어카운팅이라는 거예요. 어카운팅. 그게 영어 성경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귀가 확 트였어요. 어카운팅은 회계거든요. 저희 쪽에는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사는 어카운턴트라고 그래요. 그 단어에 확 꽂힌 거예요. 제가. 결산할 때가 어카운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회계인데 성경에서는 결산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다. 결산도 되게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회계사는 맨날 연말마다 결산하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 밥을 먹고 애를 빨리 빼와서 그날 저녁에 제가 뭐를 했냐면 저는 1년에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어요. 권수로만 본다면. 웬만한 책은 다 봅니다. 교보문고 딱 가서 제가 베스트셀러 100권 안에 제가 안 읽은 책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다 읽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해요. 항상 책을 끼고 사는데 성경만은 유일하게 제가 읽어보지 않았어요. 성경만. 근데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읽었을까요? 이 베스트셀러나 고전을 그렇게 줄기차게 좋아하고 읽는 사람인데도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읽어볼 생각도 안 했고 읽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읽는 책이야. 이게 너무나 확고했던 거예요. 그걸 깨준 분이 그분이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어카운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있네? 이걸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성경에 도대체 회개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나. 또 회개만 있는 게 아니죠. 재정이라는 단어에는 부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돈이라는 단어도 있고, 재물, 재산, 투자, 뭐 여기서 확대되면 뭐 소유, 만자족, 어마어마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어요. 아마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하고 딱 일독을 했어요. 성경을 딱 일독을 했어요. 그러고 교회 나갔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때부터 매달 이제 일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회독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꾸준히 하는 거. 지금 성경이 31,171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과연 재정에 대해서 쓴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될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 찾은 구절이 15,783구절이에요. 50%가 넘죠. 50%네요. 제가 성경 모의 책 쓸 때는 2,300구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정에 대한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구절만 찾으면 한 2,300구절 돼요. 그런데 앞뒤 문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 하나만 돈에 대해서 딱 단어는 들어있지만 앞뒤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구절도 사실 재정에 대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 앞뒤 문장을 하면은 한 15,783구절. 근데 여기서 계속 제가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은 한 17,000구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큼 다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돈하고 정치래요. 돈하고 정치. 네. 그만큼 조심스럽고, 왠지 돈 얘기를 하면 뭔가 시험 들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15,783번을 했어요. 31,171절 중에. 근데 교회에서 그만큼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하고 계셔서 제가 맨날 하고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맨날 돈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뭐 여기서 못하는 내용은 성경머니라는 책을 좀 보면 되고, 성경머니는 또 이 두란노에서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세상적인 내용 많이 또 쳐냈어요. 또 책에 담을 수 있는 페이지 여백의 한계상 세상적인 이제 투자 얘기, 주식 얘기, 뭐 부동산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궁금하신 분도 많거든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은 대체로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성도들은 모르는데 제가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명작인가요? 뭐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식이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주식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춘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춘천에는 뭐가 있을까?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아요? 밥 말고 이렇게 경제적인 단어로. 여기에는 화장품? 무슨 화장품에서 근무하세요? 화장품에는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하청업체. 하청업체. 화장품도 있고 또 화장품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생각나는 게 없다는 것은 별거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뭐 청주 가잖아요. 저 청주 자주 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서 청주 가면 뭐 에코프로 한참 뭐 주가 막 뜰 때 뭐 에코프로가 거기에 있어요. 요즘 아주 핫한 SK 하이닉스. 거기 뭐 난립니다. 대기업들 많더라고요, 청주에. 바로 얘기해요. 뭐 먹고 살아 보면 여기 하이닉스 있어요, 에코프로 있어요. 뭐 청주 춘천 오니까 춘천 글쎄요. 여기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그래서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어요. 다른 게 없으면 그냥 교육의 도시로 간대요. 아무것도 없으면 대학교는 하나씩 다 있으니까 교육의 도시. 이 앞으로 갈수록 특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경제 구조가 독일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는 강소기업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하청업체, 대기업 하청으로 먹고 살고요.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통째로 봐보세요. 우리나라 다 잘할 수 없어요. 왜? 국토도 작죠.
그다음에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세계 시장에 가면.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죠. 그 힘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특출난 정말 천재 같은 사람 한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 인구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딱딱 누군가 나와요. 보면은 뭐 스포츠 우리 잘하니까 스포츠 한번 가보세요. 전혀 불모지인데 갑자기 피겨스케이팅 하나 나오죠. 그다음에 요즘 골프에서 또 박세리라는 사람 나오죠. 이렇게 한 명씩 툭툭 나와가지고 뭔가 세계 시장에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기업도 그러잖아요. 기업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세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대기업에 하청받도록 하죠. 근데 대기업이 세요. 대기업이 보면 세계 10위권 기업들이 삼성 이런 데들이 다른 나라는 다 미국이에요. 10위권 기업 보면 다 미국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예요.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들, 철강,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2차 전지, 자동차 이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에 거기에 없다고 그래요. 미국에. 우리나라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이제 대기업 구조로 돼 있어서 대기업이 뭔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청년들도 다 대기업 가고 싶잖아요. 대기업 가고 싶어하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취직도 있지만 저는 주식도 그 중에 하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요.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하고 싶다. 오늘은 못해요. 오늘은 녹화도 하고 있고 너무 세상적인 얘기하면은 듣는 분이 거두절미하고 주식 얘기 막 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주식 얘기는 또 제 투자클럽을 운영해요. 투자클럽에서 1년 프로그램 합니다. 한 달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비대면을 합니다. 제가 맨날 춘천에 올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전국에 이렇게 모여갖고 혹시나 관심 있으면 나중에 인원은 모아야 돼요. 모아오면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내려간 지가 지금 23년 됐어요. 월드컵 끝나고 딱 내려갔거든요. 3일의 개봉에 있다가 2월달 2003년 2월달에 내려갔는데 제주도 내려가면서 되게 제주도를 만만하게 봤어요. 서울이 3일이 또 제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인구 그 당시 50만 정도 되는 도시였고 가서 서울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도 크게 세웠죠. 제가 거래처도 한 1000군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회계사무소 중에 제일 큰 그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겠다. 이런 목표를 이제 숫자 목표를 세웠어요. 고객은 몇 군데, 직원들은 몇 명, 거래처는 매출은 얼마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내려와서 한 2년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 정말 되더라고요. 그때 특별자치도 되기 전이었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되기 전이라서 그 타이밍도 잘 맞았고 그것 때문에 내려간 게 또 한 거죠. 뭔가 타이밍이 흐름이 바뀔 때 사업 깃발 꽂는 게 좋거든요. 너무나 흐르지 않는 강에는 깃발 꽂아도 이미 꽂아진 깃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침투하기 힘들지만 뭔가 없을 때 또 막 변혁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뭔가 청년들이 새로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잘하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인력을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제가 미국 갈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있어요. 미국 여행을 한 번씩 꼭 가보세요. 배울 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테슬라 이런 나라가 일론 머스크 미국 사람 아니에요. 남아공 사람 있잖아요. 잭슨은 대만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력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냥 오라면 오겠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그만큼 기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저는 청년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내려간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특별자치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었고 2005년도에 특별자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준비하면 그 흐름에 잘 맞지 않을까 해서 갔어요. 혹시나 창업하시려는 분은 참고하세요. 전국 이렇게 지도를 보고 어디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변화되는 도시인가 그런 데 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서 그렇게 이제 2년 정도 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사업을 잘한다고 옆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나 저희 가족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돈도 잘 벌어다 주죠. 또 직원들도 계속 새로 뽑아주니까 자기 위치가 갑자기 막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새로 들어오면 내 승진이 계속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퇴사하는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직설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퇴사할 때는 좋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는 속에 막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그래 헤어지는 마다 내가 뭐 당신 가슴 아프게 할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헤어진다. 우리나라 사람 기본 정서가.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딱 직설적인 말을 딱 하고 헤어지는데, 회계사님은 거래처 1000개 만들면 그 다음에 5000개 만드실 분이에요. 목표를 또 세우실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지쳤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번 돌아봤죠. 진짜 틀린 말이 아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틀린 말이면 제가 막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맞아, 1000개 만들면 난 5000개 만들고 5000개 만들면 10,000개를 목표로 세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가족들 보니까 아빠가 맨날 술 먹고, 그때는 이제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그래요. 제주도는 새벽 4시에 들어오고 9시에 나가는 게 돼요. 거리가 가깝거든요. 걸어서 5분이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어요, 제주 사람들이. 정말 가족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빠가 갑자기 변했어요. 서울에서 있을 때는 술도 안 먹고 항상 가족하고 지내다가 제주도 오니까 맨날 사업한다고 사람 만나야죠. 저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인맥 늘려야 하고. 뭐 교회를 다니면 전도예요. 저는 이제 영업이고 영업하러 매일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모임 막 5개, 6개씩. 그것도 총무 맡은 모임만 그래요. 총무 안 맡은 모임은 더 많아요. 회계사니까 다 총무시킨 거예요, 모임만. 그렇게 필요한 지식은 아닌데, 총무하는데 회계사 지식까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꼭 총무는 잘할 거라고 시켜요. 잘해도 본전이 안 되잖아요. 회계사가 그것도 못해. 이게 실수하면은, 잘하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둔의 시간을 이제 가졌거든요. 한 2년 정도 회사를 키우다가 너무나 의욕이 강해가지고 회사를 또 하나 세우고,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나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내보내는데, 회사를 부도내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오늘 문을 닫아야 된대. 문을 닫는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이 늦춰지고, 시간이 늦춰질수록 회사는 비용이 나가죠. 일단 회사가 유지되는 한은 인건비부터 경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 말은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 버티다가 이제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문을 나가면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눈빛을 제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직원들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라는 건 아무나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리고 제가 회사의 목표를 나중에 바꿨어요. 이 매출 목표, 거래처 개수에 대한 목표, 이런 목표를 세웠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회사 목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3가지 목표를 바꿨고, 지금도 그 목표에서 크게 변질되지 않은 그 목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은 제 회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제가 회계사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저희 사무실 이렇게 나중에 제도 오시면 사무실 한번 오세요. 네, 연락하시고, 이 크리스천 그 배너 이렇게 앞에부터 배너가 있어요. 이 성경과 관련된 얘기 찬양 틀어놓고요. 거실에다가 찬송가 계속 틀어놓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 이제 이 세금이라는 문제, 회계의 세금 문제는 이게 정부하고 싸워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관하고 싸워야 돼요. 세무서하고 부수청하고. 근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고객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준비를 잘못해하고, 또는 사기를 당해서, 또는 영수증을 잊어버려서, 뭔가 꼼꼼하지 못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 그냥 아까운 거야. 세금 내기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세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단 그전에는 제가 제 경험 가지고 그걸 분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싸워보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거짓말인지 진짜 억울한 건지. 근데 그거를 거의 100% 맞추는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걸 해보니까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밝혀내줘요. 그걸 구제해 주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경험 가지고 정말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잖아요. 원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오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성경 옆에다 놔두고 그 사람이 뭐 불교든 뭔 불교든 상관하지 않아요. 뭐 믿을 거 믿어요. 제가 크리스천이니까. 고객 이 사장님이 억울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딱 보여줘요. 결과를. 진짜 억울한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거의 100% 확신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40가지는 팔 거라 봐요. 40가지. 진짜 저 제주에 건데 손목색에다가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굴까? 정말 내가 억울했던 거, 잘 안 됐던 걸 어떻게든 밝혀주는 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하는 것보다는 회계사면서 이걸 보여주는 게 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슬로건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오늘 돈 얘기하는데 돈에서 저는 그게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돈을 다 벌고 싶고 또 쓰고 싶고 저축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죠. 돈을 벌고도 싶고 뭔가 쓰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돈을 모으려고 하는 모으는 목적이 뭘까? 그건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 사업하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세울까? 이 목표 세웠던 것처럼 돈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수정이 될 망정 지금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돈을 벌면 주변 사람 되게 힘들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 제가 거래처 그냥 청해 만들고 매출 얼마 하겠다 이 목표만 가지고 했을 때 제 직원들하고 가족들 다 힘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돈 1억 모아야지 5억 모아야지 이 목표만 갖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뭐 직장 동료 학생이나 학교 선후배 친구들 다 힘들 거예요. 그 목표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의 행복에 세상을 아름답게 이걸로 바꾸니까요. 돈을 얼마 모으느냐 거래처 얼마나 만드냐 이 목표보다는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성경을 일단 찾아봐야죠.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했지? 빚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나 말하라고 했나? 보증 쓰라고 했나 말라고 했나? 친구한테 돈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 교회 헌금 낼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 이렇게 다 있거든요. 안 읽어서 잘 모를 뿐이지.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 돈인지 또 나만 행복한 거? 사람들이 행복하냐? 내 가족들, 친구들, 우리 회사 상사들, 동료들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문제 한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또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되나?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춘천, 그다음에 강원도, 그럼 대한민국 이게 도움이 될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내가 빛과 소금 역할 조금이라도 할까? 이 돈이?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얼마 모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 당장은 못 쓰는다 하더라도요 계속 수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모여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으로만 만물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그릇이 그만큼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분명히 채우셔야 돼요.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채워줘요. 여러분들한테. 내 그릇이 이만한데 돈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분명히 탈납니다. 주변에서 회계사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봐요. 자기 그릇보다 돈을 많이 담으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TV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연예인이나 이게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보면은 정말 성공하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봐보세요. 다 윤리적이지 못해요. 도덕적이지 못해요. 착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원한이 많단 말이죠. 누군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이 징계 수단으로 그 사람들 도구로 사용돼서 그걸 무너뜨려요. 그렇게 해서 어떤 누군가가 알게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목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오늘 토론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를 좀 써놔보고요. 토론 내용은 아마 그게 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현실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 돈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금융기관이 있어요. 우리 강의가 몇 시까지 끝낸대죠? 보통 토론하는데 몇 시에 끝나면 토론이 잘 되나요? 네? 8시 반이요. 8시 반이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오늘 주제 4가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7시 55분 했잖아. 9시요. 9시 반이요? 9시? 우리 토론하고 또 집에 가는 시간 고려해서 저는 오늘 내려가지 않아요. 제 일정을 고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정에 맞춰서. 돈은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또 거래를 하다 보면 크게 3대 금융기관을 가게 됩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를 설명을 드리면 다 어려운 단어들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도 여러분보다는 다 고단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방법이 뭘까? 또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일단 그 목적들을 목적 얘기를 좀 계속 하는데 돈의 창조 목적.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돈의 창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 은행을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보험회사를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고 증권회사를 그냥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규제가 세요. 정부의 규제가 세고 그 관료 감독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만큼 세계 금융기관을 만들어 놓은 데는 다 그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에 맞게 그 금융기관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은행은 저축이 목적이에요. 저축이. 이게 저축을 통해서 수신을 통해서 여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자금을 빌려주고 그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게 은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예금하고 그 예금한 돈이 기업이나 사회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나는 주식을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닌 거예요. 타겟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타겟이 잘못되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타겟을 명확히 알아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가고 딴 걸 하잖아요. 은행에 가면 딴 걸 해요. 막 요즘 변질돼 갖고 거기 보험도 팔고요. 변형된 상품을 판단 말이죠. 거기에 주식과 뭐 연계된 무슨 상품이 났다 뭐 이런 거 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편집되어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알려고 해도 더 교묘한 뭔가가 숨어 있어요. 그거 다 열심히 공부하고 가봤자 또 다른 데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회계사니까 고객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단 말이죠. 회계세금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려워요. 저희도 어려우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 좀 찾아보고 또 챗GPT한테 물어갖고 와요. 보면 챗GPT가 물어갖고 온 건지도 제가 딱 알아요. 보면 답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계속 뭔가 질문만 많을 것 같은 느낌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막 자꾸 점검하려고 자기 걸 자꾸 알아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품도 뭡니까? 세금도 보면 세금도 이거 세금 얼마 나와요? 그리고 공제는 뭐가 있나요? 또 제가 설명하면 인터넷 가서 찾아갖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요. 그러면 일이 안 끝나요. 저는 돈도 못 벌고 계속 뭔가 상담만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제가 탁탁 이렇게 좀 끊거든요. 그냥 가서 챗GPT 물어보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서 받아가지고 당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낮춰져갖고 내려놓고 오시거든요. 낮춰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회계사다가 27년 차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고객적이에요. 은행들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고객이 저한테 왔을 때요. 세금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공부하려면 왜 저를 만나요? 돈 주고. 저한테 맡겼으면 저를 믿고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면 제가 일하기 쉽거든요. 저보다 잘할 수도 없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 가서 상품이 뭐고 이런 거 따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은행이 나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하는지 그걸 차라리 점검하고 그게 점검이 됐으면 확실히 믿으세요. 보험은 뭡니까? 보험은 보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거든요. 뭐 암에 걸린다든지 질병에 걸린다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기 때 들어오는 게 보험이에요. 내가 매월 감당 가능한 돈을 내서 그걸 보험료라고 하죠. 감당 가능한 보험료를 내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보험료 뭐 5만 원, 10만 원 내서 자동차 보험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뭔가 대물이라든지 대인, 뭐 합의금 이런 것들 받는 거. 그러면 몇 천만 원 나올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 몇 천만 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와갖고 누군가 애들 4명이니까 실비보험을 드세요. 실비보험 어떤 거예요? 얘가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5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초기 진단비로 뭐 5만 원 나와요. 그 사람은 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럼 제가 사고 나면 제가 5만 원 낼게요. 왜 내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보험료를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낼까요? 발생하면 내가 내면 되는데. 보험은 나한테 필요해서 내가 보험 얼마 받으니까 보험 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뭔가 사고가 나면, 암이 걸리면 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암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한 100억 물려줬어. 나 안 걸리면 내가 암 치료비 내가 낼 수 있어. 그럼 왜 암보험을 들어요? 들 필요가 없죠.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보험회사는 대수의 권리, 확률의 권리 갖고 보험을 팔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40몇 명 모이셨거든요. 40명 모이셨다 봐요. 보험을 다 들었어요. 무슨 교통사고 보험 들었어요. 여러분 다 교통사고 나고 보험금 지불하면 보험회사가 부도나죠. 보험회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험을 만들 때는 이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40명 중에서 한 5명이 사고 나더라. 그런 것만 보험을 만듭니다. 그래서 35명 거 모아갖고 5명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35명은 사고 안 난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보험금 안 받았다고 싫어하면 안 돼. 난 사고 안 났으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고 그걸 막은 거예요. 사고 난 사람이 보험금 받아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보험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득을 보는 보험은 없어요. 보험회사가 여러분보다 경험이 적고 보험회사가 자선단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악랄하는 표현은 좀 그러겠죠. 보험회사 근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이 연구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난 증권회사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증권회사에 저축하러 가시면 안 돼요. 저축은 아까 어디로? 은행으로. 증권회사에 보험들로 가시면 안 돼요. 증권회사에 보험들로 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 주식 투자로 가시는 분은 계셔도. 보장성 보험, 주식과 연계된 보험금 드려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변액보험 이런 거 드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주가에 대한 이득을 얻고 싶으시면 그건 증권회사 가서 하시고 보험회사는 가장 싼 보험료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보험 그런 거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뭔가 보험도 들어있고 주식과 관련된 뭔가도 주고 이러면 여러분 보험료가 올라가든 보험 혜택이 줄어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목적은 세 가지. 금융기관들을 거래할 때는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나 쟤를 위해서 일하나 그거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증권회사 싫어하기도 하고 증권회사 많이 이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증권회사가 우리들한테 추천하는 종목, 여러분들 증권회사 상담 받아보시거나 인터넷 쳐보면 추천 종목들 막 나와요. 그런 종목들 사시면 여러분이 이득 볼까요? 그걸 추천해주는 증권회사가 이득을 볼까요? 99% 증권회사가 이득을 봐요. 왜냐면 증권회사는 여러분이 많이 거래하고 많이 사고팔고 해야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추천하거나 사고팔 때 누가 돈 버는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보다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종목을 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근로소득밖에 없는 직장인이 1억 모으는 방법. 제일 빨리 1억 모으는 방법. 근로소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근로소득 너무 사람들 많으니까. 근로소득이라도 있는 평범한 직장인. 제일 빠르게 모을 필요 있을까요? 제가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저희 애들한테도 강조하는데 1억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다면 1억을 모으려면 요즘 최저임금이 월 200은 좀 넘잖아요. 월 200. 20대 후반에 직장을 잡고 그걸 일단 1차 수준을 해야죠. 중소기업을 들어가든 대기업을 들어가든 저는 20대 후반 30대 되기 전에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을 안 들어가고 싶은데 대기업에서 잘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 들어가서 올라가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해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대기업에도 경력 진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기업 경력 진입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 다 어디서 올까요? 화장품에서 아모레 퍼시픽 들어가고 싶은데 아모레 들어갈 스펙이 좀 안 돼. 그럼 계속 아모레 퍼시픽을 두드릴 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에 갖고 화장품 하청업체 있다면서요. 춘천에. 거기를 들어가요. 아모레 퍼시픽을 구워 삶어. 아모레 퍼시픽하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경력 신입은 공채로 뜨지 않아요.
이 수시 모집하거든요. 굉장히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시되는 채용 과정이죠. 그런들 뭐 경력 4년차가 그만둬서 4년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걸 어디서 뽑겠어요? 삼성에서 데려다 뽑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중에서 쟤 보니까 일 잘하네. 쟤 좀 어떻게 좀 스카우트 해봐. 이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기가 하는 일을 꾸준히 가는데 첫 번째 딱 넘지 못하는 벽이라면 그 밑에 단계부터 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200은 될 겁니다. 200 중에서 20대라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죠? 결혼 안 하신 분 많으니까 제일 원하는 주제가 연애였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그 주제가 나오면 안 되지? 거기서 교회까지 다니는데? 결혼 안 했을 때가 제일 돈을 잘 모을 때예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부양가족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부양가족이 엄청 많거든요. 애만 인자고 저희 뭐 온 가족이 다 부양가족이에요. 돈이 남아나지 않아요. 계속 흘러보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모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저는 50% 이상은 20대라면 결혼 안 한 20대라면 50% 이상은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부모님한테 좀 집에서 되도록이면 얹혀 살고 주거비 아끼고 뭐 일단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저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년이면 1200 거기에 이자부터 한 1300, 400 된단 말이죠. 7년이면 이런 거 뭐예요? 주식 아무것도 몰라도 7년만 빡세게 저축하면 그렇게 그 삶이 한 달에 50% 저축해서 저기 생활하는 게 인간답지 않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해도 예쁩니다. 뭘 해도 다 예쁘잖아. 지금 와서 뭐 성경 공부해도 예쁘고 가서 뭐 라면 먹어도 예쁘고 뭘 해도 예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나이 50 먹어서 그러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조금 한창 예쁠 때니까 뭘 해도 멋있지 않고 그러면 1억 모으는 거 다른 거 안 해도 저축만 가지고 1억 모을 수 있어요. 7년만 딱 고생하시면 1억 모으잖아요. 이제 5억이 보여요. 5억을 모으는 방법이 보여요. 1억을 모으면 저축만 가지고 1억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저는 혼자 힘으로 1억을 모은 사람은 그것도 30 이전에 모았다면 40 이전에 5억은 모은다고 저는 장담을 해요. 방법을 알아요. 돈이 모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럼 50대는 10억 모을 수 있죠. 여러분 10억 모으면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됩니다. 10억 모을 때 저축만 가지고 10억 절대 모으지 않아요. 거기에 투자가 붙을 겁니다. 보험과 투자를 적절히 활용을 하는 거죠. 10억 가지고 연 10% 수익은 벌지 않을까요? 제 주식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 시작했다. 한 분밖에 안 적으시네. 제목 좀 적어놨다가 한번 봐보세요.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우리 실전 투자클럽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거, 제 25년 주식 투자 경험 거기다 녹여놨거든요.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5배가 적금이 2%니까 5배는 10%예요. 연 10% 수익을 버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나는 50% 벌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과욕이야. 워런 버핏이 20%예요. 연 20%.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연 20%예요. 근데 주식 투자 50%를 목표를 세우니까 주식으로 망하는 거야. 여러분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현실적인 10%. 10%면 정말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도 연 10%예요. 한 번이 아니고 연 계속. 근데 적절히 조금만 공부하면 아까 그 책 읽고 조금만 공부하면 10%는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어렵지도. 거기에 내가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30 이전에 1억을 모았다. 이런 분들은 정말 날개 달아요. 제가 봐서 50 이전에 분명히 10억 모읍니다. 10%라고 생각해보세요. 10억 가지고 10%를 굴려보세요. 연 얼마 벌어요? 1억. 억대형 뭐 꿈꾸잖아요. 보통 직장 들어가면. 그거를 투자해서 번다니까요.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번다니까요. 뭐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그렇지만 내가 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뭔가를 벌리는 거야. 그거 다 대기업에도 버는 거죠. 아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으로 흘러갔다고 그랬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60년, 70년 봐보세요. 우리나라 자원도 없지, 인구도 없지, 뭐 기반도 없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똑똑한 천재 한두 명한테 몰아줘야 돼요. 몰아줘서 걔가 잘 살면 낙수효과라고 그래서 걔가 잘 살면 형제들 먹여 살리는 거죠. 저희 때 그랬어요. 저희 때. 저희 1남 4녀 5명이니까 다 대학 못 가요. 저만
공부도 좀 잘하고 남 아들이니까 저만 밀어주는 거예요. 딸들 다 희생하는 거죠. 딸들이 희생해서 저만 대학 갔어요. 제가 문제가 잘 됐어. 근데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큰일 나죠. 가족 파탄 나는 거예요. 형제들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예요. 나이 한 50,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난한 집에서 한 명만 잘 키워야 돼요. 걔가 형제들 집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게 수십 년, 한 50년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3대 현대 LG가 먹여 살려야 돼요. 걔네들이 잘 사회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해주고 또 중소기업 협력기업 제도를 잘 먹여 살리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뭐 독일이나 일본 모델 강소기업 우리 반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걸 향유하는 방법은 전 주식투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투자 시장을 보면 다 대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번 이익을 어떻게 하면 소액 주주들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이제 주주라는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야. 대기업 주주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대부분 소액 주주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또 너무 거창해지네. 나 그렇게까지 거창하지는 않고 할 말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1억은 반드시 한번 모아보세요. 저축을 모으면서 하면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세요.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 그때부터 돈은 모아져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돈 쓰는 재미를 느껴요. 돈을 써야 재밌는 거야. 부자는 돈을 모아야 재미를 느껴요. 그 차이 하나예요. 그 부자들이 보면은 그 이재용 회장이 중고차 타고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탔던 차.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하고 조금 다른 이제 결이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워런 버핏도 그래요. 워런 버핏도 50년대 집에서 지금도 살아요. 그 많은 재산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나 뭐 집도 그냥 별장도 전 세계 뿌려놓고 전용기 타고 뭐 이러고 싶죠. 그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회장 딱 되고 나서 전용기부터 팔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용기부터 팔았더라고요. 전용기도 나왔다면 그게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대학생 그 멘토링을 좀 했었어요. 제주대학교 그 전통적인 교육 외적으로 사이드 교육이죠. 아웃사이더 교육을 1년짜리를 이렇게 차수를 하고 했었는데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1년 동안 인문 고정 강의를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시키거든요. 그걸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먼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는 대우그룹 부회장 출신이에요. 대우그룹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IMF 때 이제 부도난 회사인데 IMF 전에는 삼성하고 나란히 우리나라 세계 1, 2위를 다투던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거기 부회장 회장은 김호중 씨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김호중 씨가 쓴 책이 뭐죠?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 세계적 이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오른팔이었어요. 그 서 박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거기 창단 멤버예요. 그분하고 이제 그 같이 저는 이제 저 멘토로서 이제 도와준 거죠. 그분이 주도를 하시고 제주도에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내려오세요. 그분은 그게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그분 이제 다 은퇴하고 대우 부르던 한참 후 일이죠. 대우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안 해본 게 없대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회장 오른팔이니까 10세죠. 돈도 많이 벌었죠.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던 거예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은퇴하시고 대우가 다 무너지고 은퇴하시고 제주도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20대 대학생들 데리고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무료예요. 공짜예요. 학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돈을 내냐면 그 교수님들이 돼요. 제가 후원하고. 그러니까 공짜로 1년짜리 수업을 해요. 강의실 빌려야 되고 교수님들 숙식비, 밥값, 항공료 이걸 자기 사비를 들여서 내려서 가르치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걸 하는데 대우 부회장 1대와 3과 지금 그 당시에 지역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삶을 비교해보니까 만족도가 그 서 박사님이 대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죠.
뭐 자기 돈 오히려 꼬라 박아야 돼. 그리고 시간 투자해야죠. 뭐 손주 같은 애들 데리고 하는데 뭐 말도 잘 안 통해. 세대 차이도 많이 나. 그런데도 그 삶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돈으로만 따지면 대우그룹 부회장 할 때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 다니고 골프 맨날 치고 좋은 술집 술 먹고 밥 먹고. 그런데 사람의 만족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한 60년, 70년 살아와 보니까 그 경험을 후배들한테 자기 연고도 아닌 제주도에 와서 나누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한국 미래가 좀 밝아 보이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돈도 쓰고 싶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싶고. 전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 싶어요. 앞으로.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조금이라도 마둥가둥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재정에 한해서는 제가 딱 하나님의 서원한 금액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이상 돈이 안 모이게 해주세요. 오히려. 역대상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부하게도 받으시고 가난하게도 받으시고 잠언 30장에 나오죠.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구걸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한테 또 비난받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뭐 주디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제가 정해준 금액 그 금액 저는 옹달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옹달샘 같은 재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옹달샘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옹달샘. 그리고 물이 차면 넘치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흘러가면 좋겠다. 제가 그 유튜브도 조금 하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옛날에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유튜브 한참 했었거든요. 교회 홍보하려고 설교막 영상 이렇게 올려놓고 했었는데 그 영상 중에 가장 좋았던 영상이 그런 영상이 있어요. 1,000만 원으로 한 최고의 투자. 제가 지금까지 1,000만 원 투자에서 가장 좋았던 투자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것도 주식도 샀었고 차도 샀었고 뭐 또 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평생을 두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투자가 이런 투자가 있었어요. 그때 청주 상담교회 그 얼굴도 모르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 그 동생이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생이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이런 형제가 있는데 친매형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직장 친매형이 운영하는 직장에 그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신불자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해고가 당하고 사택에서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청주에 뭐 전세 보증금 한 1,000만 원도 없는 거야. 월세는 저기도 직장도 일단 잘렸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나눴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 얼마나 암울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기도 제목 받았을 때 2주 후에는 그 딸 2명이었거든요. 어린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2명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았는데 아무것도 신불자라서 뭐 통장 하나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상처였죠. 부모님하고는 의절한 상황이었고요. 부모님 뜻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부모님이 내쫓아서 나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2주 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1,000만 원 쏴줬어요. 1,000만 원 쏴줬어요. 전세 보증금 하라고. 그래서 전세집을 얻었어요. 그거 언제 갚아야 되냐고 해서 아니 그거 왜 갚아요? 제가 좋아서 보낸 건데. 그 형제는 지금 제 친형제보다 더 친한 형제입니다. 제 청주 가면 항상 공항에 먼저 나오고요. 뭐 1,000만 원 투자한 게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피보다 더 친한 형제를 제가 만났거든요. 그 집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애들이 정말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교 들어갔고.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 돈 가지고 제가 했으면 뭐 이렇게 저를 위해 썼다면 뭐 소나타 절반 정도 샀을까요? 절반도 못 살까요 요즘? 그죠? 남지도 않죠. 모닝도 못 살 돈입니다. 지금 시점이 뭐 한 8, 9년 지난 시기니까 폐차됐겠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쓴 돈은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셔서 도와준 돈은 평생의 형제를 얻은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보면.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강의 끝나면 뭐 이렇게 이메일로든 전화로든 문자로든 뭐 이게 재정 상담을 해요. 교회 헌금 문제부터 11조 문제, 뭐 그다음에
그 교제할 때 돈을 얼마 써야 되고 요즘 뭐 결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결혼 비용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그럴 때 저는 우리 다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봅시다. 기도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로 기도하면 자꾸 세상적인 기도가 자꾸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죠. 하나님 뜻하고 다른 기도예요. 내 마음이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거든요. 기도할 때는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전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그 뜻을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오늘 토론 시간에도 그런 토론이 있어요. 이게 4가지 주제 가지고 성경에서 재정과 관련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부자라는 단어도 있고, 뭐 투자라는 단어도 있고, 재물, 뭐 이런 단어들을 한번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재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단어, 그 단어를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든지 뭐 스크립을 해놨다가 기도할 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분별력이 없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구체화돼요. 그냥 뜬구름 잡는 구도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와서 말씀 딱 떠먹여주는 그런 기도 있죠. 그런 기도는 명확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 상담이 필요 없더라고요. 주제 2번째는 돈 버는 법인데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자꾸 들어가 버렸네요. 돈 버는 법.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게 뭘까요? 차 속에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취업 아닌가 싶어요. 취업. 그죠? 취업이 제일 지금 급한 분들이 많을 거고. 아까 취업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 저는 이 문턱을 조금 낮게 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꿈까지 낮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계단을 한 10계단 올라야 되는데 지금 10계단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첫 번째 계단, 좀 낮은 계단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저도 제가 3일회계법인 출신인데 3일회계법인은 회계사들한테 삼성 같은 회사예요. 근데 저는 3일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사실 3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빅5라고 그랬는데 빅4를 다 떨어졌어요. 5를 다 떨어진 셈이네요. 다 떨어지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나중에 뭐라고요? 나중에 후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 그 대기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산동 회계법인 들어갔어요. 지금은 없어진 회계법인인데 그 대우 주감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던 회계법인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좀 이때 있거든. 대우하고 산동 회계법인 이때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안 해갖고 좀 미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3일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죠. 산동에 있으면서 3일을 문을 두드렸더니 금방 문이 열리더라고요. 1년 만에. 그렇게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문이 안 열리더니 한 군데 살짝 거쳐서 가니까 1년 있다가 거기 다 그만두더라고요. 삼성도 그렇게 많이 그만둔대요. 1년, 2년 있다가. 그 자리를 노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만두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많이 그만둬요. 이유가 어찌됐든 요즘 선생님들도 많이 그만둔다면서요. 선생님들도 10명에 30%인가가 내가 교사 된 걸 후회한다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이 그만둔대요. 그 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메꿔 가시면 돼요. 첫 번째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러지 못하면 좀 눈높이 낮춰갖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셔서 목표를 잃지 않고 그 길을 가시면 되겠죠. 근데 청년들이 여기 안 되면 진로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차라리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 가지를. 저는 회계사가 되기 전에 공무원 했어요. 세무공무원 5년.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리. 마태하고 동종업계, 마태하고. 세리. 세무공무원 하면서 저 회계사 되고 싶어하고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7년 공부했어요. 그만큼 공무원을, 회계사를 오래 떨어지고 공무원을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직장은 그만 못 뒀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공무원을 그만두든 회계사 공부를 그만두든. 근데 여건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계속 두드리니까 또 운이 좋아서 열리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청년들 저는 이제 직장도 있지만 전 창업도 참
좋은 아이템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두려워한 것은 요즘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도 두렵지만 우리도 너무 두려워. 여러분들이 바로 치고 올라올까 봐. 여러분 걱정하면서도 여러분하고 대결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저도 젊었을 때 제가 회계사 26세 됐거든요. 26살에 회계사에 들어가니까 그때 CD라는 게 나왔어요. CD. 인터넷이 이제 막 나오고 이메일이 뭐야? 이럴 때 이메일 잘 안 쓰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CD가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법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력 많은 사람은 자기 경험 가지고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거죠. 근데 CD 안에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 CD를 검색하면 그게 나온대. 뭐 세무조사 뭐 이렇게 하면 판례들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CD 나오니까 검색하고 딱 찾았거든요. 저희 선배, 30년 선배 회계사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자기가 30년 경험을 요즘 신입 회계사들은 1시간이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책을 안 찾고 인터넷 검색을 해버리니까, 야, 그걸 어떻게 찾았어? 나 찾으면 정말 힘든데. CD 보면 나와요. 근데 그분은 CD라는 걸 처음 봐서 CD를 넣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CD 안 봤죠? 노트북에 CD 끼워갖고 검색하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 챗GPT로 찾잖아요. 저희가 두려운 건 뭘까요? 챗GPT 두려워요. 챗GPT. 아까 뭐 고객들이 챗GPT 찾아갖고 저희한테 갖고 온다니까요. 보면은 80%가 맞아요. 80%가. 20%가 틀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20% 틀린 것 때문에 이거 틀린다고 하면 저달 걱정이 되는 거죠. 챗GPT 믿을 게 못 되네. 근데 대체로 맞다니까요. 대체로 맞아요. 20%가 급속도로 줄어들겠죠. 그 5, 6, 20%가 계속 줄어든다니까요. 학습 효과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최적기에 지금 뭐 MZ 세대들인 거예요. 그런데 컨텐츠가 부족해. 그런 기반, 이 세상 환경은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갖지 못한. 근데 저희들의 경험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경험이 있고 여러분은 기술이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요. 저희는 모바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이 한 번씩 이렇게 카톡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모든 걸 하고 그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휴대폰 하나면 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한다고 할 때 뭘 아이템을 뭐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진로 뭘 해야 될까. 제가 청년들한테 해주는 말은 그거예요. 본업에 숟가락 하나 더 놓자. 본업에. 여러분들 난 본업이 없는데 나는 학생이고 직장생활도 안 했는데 또 직장을 해봤자 5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회계학과는 아니면 회계학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회계사 27년 했으면 제가 정말 잘할 것 같죠. 근데 제가 회계사들끼리 만나면 나 회계사 자격이 있나 이런 자괴감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무나 뛰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회계사 조직만 딱 벗어나면 내가 제일 잘해. 그렇죠? 회계사 라이센스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여러분이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과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거기만 딱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잘해. 그걸 왜 놓치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속해 있어 보니까 나 우리 부서에서 내가 제일 신입이고 제일 맨날 일 못한다고 혼나. 정말 자괴감 들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 있을 때 얘기지. 그 부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만 딱 벗어나면 여러분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놓치고 딴 데로 가면 안 좋겠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아까 선배들이 못한 거 있죠. 선배들이. 기술이 딸려서. 환경을 잘 몰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고 다양한 세계지를 우린 가늠조차도 사실 못해요. 여러분도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걸 잘 탐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본업은 놓지 마세요. 뭐 할지 딱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는 신학교 나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 안 놓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거기에 자꾸 기술을 뭐 유튜브도 붙이고 뭐 인스타도 붙이고 요즘 저희는 인스타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하라고 해도 몇 번 사진을 가족 사진 좀 올리다가 끝내요. 찍을지도 모르고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법무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법무사 사무장이에요. 이분은 법무사도 아니고 사무장.
제가 제주도 내려갈 때 그분을 이제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야. 저는 회계사잖아요. 그래서 나름 서울에서 방귀뀌나 좀 끼던 사람인데 내려가니까 법무사를 찾았는데 거기 법무사 중에 제일 큰 법무사 연락을 해갖고 나 3일 출신이다. 우리 협업하자. 앞으로 고객도 공유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갖고 얘기를 했더니 사무장을 보내더라고요. 아유 같이 소장끼리 만나야지. 그 법무사는 나이가 많다고 안 오고 사무장을 보낸 거야. 일단 거기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두 번째 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야. 더 기분이 나쁜 거야. 남자들은 자기보다 잘생기면 기분 별로 안 좋죠. 나보다 키 크고 막 능력 있고. 여자들도 자기보다 이쁜 여자 보면 기분 좋아요? 좋은 분은 한 분 계시고. 자기가 이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뻐서 뭐. 하여튼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재산이 수십억이래. 그래서 제가 형님 바로 어떻게 돈을 모으셨을까? 봤죠.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23년째 친형 동생처럼 지내는데 그분이 제가 어떻게 돈 버나 봤더니 법무사 사무장이에요. 사무장 월급이 300밖에 안 됐어요.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수십억을 모으겠어요. 근데 그분은 법무사 사무장 직업을 놓지 않고 자기 투자 수입만 갖고도 일수 찍고 뭐 부동산 땅 사고 팔고 이런 것만 가지고도 한 달에 몇천씩 버는데 팔토시키고 300만 원 벌면서 사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무장을 하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야 사무장에서 일이 다 돈이 벌리는데 사무장은 어떻게 되냐. 자기 본업은 사무장이라는 거야. 근데 법무사 사무장을 하면 월급은 300이지만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야. 보통 법무사 사무장들은 두 가지 일만 한대요. 다른 법무사 사무장들은. 법무사가 등기 업무 하거든요.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은 소유권 등기를 해줘야 돼. 그거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회사 법인 등기 업무. 우리 법인 설립하면 출생신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법원에 해요. 그걸 대행해 주는 게 법무사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업무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 한 50만 원 받고 해주는 거예요. 한 건 할 때마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장 그것만 해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장은 뭐를 하냐면 이렇게 300만 원 벌어갖고 뭐 돈 모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떻게 벌까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자기 고객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땅 사고 팔고 돈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회사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 다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돈 버나 본 거야. 그렇게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땅이 보이더란 거예요. 옆에서 가서 봤더니 자기 고객 중에 돈을 땅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거기에 자기 지분을 넣기 시작한 거야. 자기 혼자 땅 살 돈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빌리고 투자자 모집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지분, 일정 지분 넣고 법무사 잘하는 게 뭐냐면 소유권 보존 넣기. 자기 것좀 뭐 근저당 설정해놓고 자기 재산 피해 안 보게 그거 딱 해놓는 거예요. 회사 설립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법인 설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잘 되는 회사와 못 되는 회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는 회사에 또 뭐예요? 주식 투자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본업의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본업의 숟가락. 이것저것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내 본업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다가 연결된 뭔가 사업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전 직업이 아까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제가 회계사가 본업이긴 해요. 근데 회계 가지고 제가 강의를 20대, 30대 때 많이 했어요. 전국 다니면서 기업체 강의도 하고 뭐 거의 몸은 제주지만 몸과 마음이 거의 뭐 제주와 육지에 반반씩 있었죠. 그래서 강의하는데 제가 뭐 뜬금없는 뭐 이상한 강의 하겠어요. 뭐 보험 강의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 강의 안 해요. 다 회계와 연관된 강의죠. 이 성경 이 재정 교육도 회계사에서 배웠던 경험에 성경 신앙생활 했던 그 내용을 접목해서 제가 책도 쓰고 강의하는 거거든요. 또 책 회계천재가 된 홍대를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화장품 아까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인물도 잘생겼어 이러면 또 앞자리 앉아요. 앞자리 앉는 사람 벌써 자세가 강사 누구 오나? 이 사람 책 뭐지? 읽고 가야지 하고 온 거죠. 그런까지 하여튼
회계천장 홍대리 그거는 저기 50만 부 팔린 책이에요. 회계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니까 그 책도 회계책이잖아요. 회계책인데 어려운 내용 없어요. 숫자 얘기 아닙니다. 숫자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소설이에요. 소설로 읽는 회계책이에요. 그 책도 또 이름이 알려졌죠. 책이 돈이 되더라고요. 저는 책이 돈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잘 팔리니까. 그리고 회계사 하면서 또 주식 회사들을 많이 보니까 주식 투자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일단 지식적인 거나 기술적인 것은 바탕이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수입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와 있지만 돈은 전국에서 이렇게 벌리고 있겠죠. 홍대를 열심히 다니면서 또 책 팔고 그렇죠? 주식 투자 제가 투자해 놓은 회사 그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 통장에 꽂히겠죠. 배당으로 그거하고 여행 가는 거. 이게 돈이 일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성경만이 보면 기본적인 어떤 이제 내용들이 좀 있고요. 돈 버는 눈이라는 책도 있어요. 돈 버는 눈. 돈 버는 눈. 여러분들이 그 부자 아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 열심히 봐도 좋아요. 근데 성경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믿음, 구원 이런 얘기는 잘 보이는데 돈에 대한 얘기는 스킵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이제 책들도 좀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감명 있게 봤던 것 중에 예전에 그 G20 회의를 하는데 대기업 총수들이요 자기 자식들 데리고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G20 뭐 이렇게 할 때 정상들 모였을 때 여러분도 거기 참여하고 싶죠. 아버지가 좀 데리고 갔으면.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재벌 총수들이나 그걸 하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대신한 하나님 계시니까 성경을 많이 좀 열심히 읽어보면 그 G20 못지않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영학과나 MBA하고 미국의 MBA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MBA는 돈 버는 법을 많이 가르쳐요. 우리나라 대학교 MBA. 근데 미국의 MBA들은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로는 돈 버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법도 가르친대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돈을 버는 법만 알면 그 버는 돈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데 누가 벌어? 이런 마인드가 딱 있어요. 근데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면 이 돈이 다 내 게 아니었구나. 그게 우리 성경은 청직이라고 그러죠. 청직의 삶. 그래서 어떻게 쓸까를 공부하게 돼요. 그 돈 쓰는 걸 잘 공부한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너는 돈 잘 쓰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채워주시겠죠. 근데 돈을 자기 자신만 위해서 쓰는 사람한테는 돈 많이 채워주고 싶으세요? 아닐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4명한테 용돈을 줄 때도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사고 싶은 것만 사는 애한테는 딱 그만큼만 줘요. 그런데 남 친구도 사주고, 뭐 어려운 친구들 뭐 도와주고 이런 애들한테는 제가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쓸까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적인 주식 투자, 뭐 투자 종목 어떻게 코인 투자, 금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제 회사 목표 세상을 아름답게 이 카테고리에 놓고 이걸 보면은 정답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금 투자를 하라 마라, 부동산 투자 해라 마라 이런 말보다는 성경문이 구체적으로 제가 써놓긴 했어요. 다 같이 잘 사는 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윈닝 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이 있고요. 나만 잘 사는, 그러니까 한정된 시장에서 남의 걸 뺏어서 내 거를 채우는,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우리 금융에서는 그런 투자가 있어요. 제로섬 게임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파는 한정돼 있는데, 피자 파는 한정돼 있는데 내가 더 먹으면 남이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피자 판을 한 판, 두 판 늘려가서 남도 잘 먹고 나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는 실전 투자 클럽에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근데 제로섬 게임, 남의 거를 뺏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투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 투자. 금은
경제활동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철은 도움이 돼요. 철은. 뭐 이런 것도 다 철 아니야? 이런 거 삼각대 금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금은 그냥 창고에 보관해 놓는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내가 이득을 봤다는 것은 나 비싼 거 팔아. 요즘 80만 원에 넘는다고 그래요. 나 20만 원에 사고 8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80만 원에 산 사람은 뭐예요? 80만 원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손해본 거 아니에요? 집도 그래요. 집도. 집 사는데 다 한 채씩 살잖아요. 집을 내가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어. 5억 떼돈 벌었어. 그럼 10억에 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집에서 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집 자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거기서 거주할 뿐이죠. 이런 투자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래도 다른 거예요. 상가라든지 경제활동에 사무실이나 오피스나 이런 거 다른 얘기예요. 거기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피자 파이를 넓히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금투자, 주택투자 이런 것들은 제로섬 게임이죠. 시장이 한정돼 있어. 누가 먹고 먹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 점을 좀 생각해서 투자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돈 소비 쪽 얘기 좀 할게요. 소비.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컨트롤 가능한 건 소비죠.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소비하는 거. 제가 경제 캠프를 해요. 제주도에 오면 경제 캠프를 운영하는데 원래 CTS라는 이제 기독교 방송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한 7년 전에 경제 캠프를 해보자. 어린이들, 초등학생 이제 해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고 이게 다 와서 공짜로 해. 강의는 재능기부 한다고 치고 했을 때 30만 원이 나오죠. 일단 애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보험도 들어야죠. 뭐 기부도 필요하죠. 자재도 필요하죠. 했는데 못했어요. 방송 때리고 광고하다가 모집을 이제 CTS하고 거기 하청업체하고 했거든요. 인원 미달로 못했어요. 인원 미달로 못했는데 물어봤죠. 왜 인원 미달이 됐냐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30만 원. 3박 4일 캠프가 100만 원입니다. 보통 시중에서 하는 이 금융기관들이나 언론사에서 하는 캠프가 3박 4일이면 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30만 원 한 거거든요. 다른 데 10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너무나 싸다. 강사비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 가격에 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보냐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공짜인데 거기에 무슨 30만 원 총봉사에서 떼돈 버는 거 아니야? 뭐 성경 뭐 책을 왔으니 크리스찬들 가지고 돈 장사한다고. 그래서 저 강의비 무료였는데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돈 낸 거 아니에요. 헌금 내갖고 한 거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다 헌금 내가지고 그거 갖고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크리스찬들 하면서 CT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짜 근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공짜 근성. 우리가 너무 공짜를 은혜로 자꾸 생각해. 은혜로. 은혜. 근데 공짜가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일 수는 있지만 우리 그 은혜가 우리 사람들 간의 거래를 다 공짜로 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고 거래하는 거 되게 싫어요. 건설업자들 교회 건물 하나 지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안 해요. 서로. 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가격 후려친대요. 그 성경은 그런 적 있어요. 저기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고를 사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아버지의 부인이 죽었는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자기 땅 거기 묘지 쓰라고 후원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브라함 제 거 땅 쓰세요. 제 거 땅 쓰세요. 여기다 묘지 사라 묘지 세우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다 거절했어요. 제일 비싸게 돈 주고 샀어요. 왜 그랬겠어요? 공짜로 받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나 순수한 마음에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잘 보이지 않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의심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떳떳하지 못한 거죠. 다윗도 성전을 만들 때 그 자재를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공짜로 절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 캠프를 그래서 제가 시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못하고 제가 제주에서 제가 그냥 했어요. 제가 필요는 한데 그 크리스천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전국 대상으로 지인들 중에 제주도 놀러 오면 제가 이제 제 사비 들여서 합니다. 경제 캠프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 교육이에요. 경제 캠프가. 제주도 오면은 한 3박 4일 오죠. 여행을. 근데 젊은 이제 자녀들 데리고 4인 가족으로 오면 애들 위주로 스케줄을 짜요. 부모가 나 가고 싶은데 애들들이 끌고 데려가지 않아요. 애들 좋아하는 걸로 스케줄 짭니다. 애들이 다 끌려와요. 가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끌려가요. 그리고 그냥 먹기 싫은 거 먹고 싶어도 엄마가 계속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가고 밥 먹이기도 힘들고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캠프하면서 애들은 저한테 맡기세요. 어른들끼리 놀러 다녀요. 애들은 제가 책임져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제가 예산을 하루에 5만 원씩 줘요. 5만 원씩 제 사비로 3박 4일이면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20만 원씩 주고 이거 가지고 교통비하고 숙박비 빼고 나머지는 이거 갖고 네가 써야 돼. 가지고 하루에 5만 원. 교통비하고 항공료하고 저기 그 숙박비는 부모가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냥 관광지 가고 밥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기념품 사고 이거를 5만 원 가지고 해. 하루에 5만 원이요.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 가면 되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절대 풍족하지 않죠.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있어요. 관광지 한 2곳 가면 벌써 한 3, 4만 원 되거든요. 거기도 밥, 끼니 한 끼 한 2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뭐 기념품 하나 사면 또 2만 원 해.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5만 원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 또 아주 포기할 정도 금액은 아니야. 5만 원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먹고 한 끼 좀 대충 때우면 될 것 같아. 하루에 한두 끼 정도, 2끼를 먹는데 한 끼 찍히고 2끼 먹는데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끼는 대충 김밥이나 뭐 한 5천짜리 때우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또 관광지도 한 군데 한 2만 원, 10,000원, 2만 원인데 가면 나머지는 또 고민해야 돼요. 여기 갈까 말까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하는 게 5만 원이에요. 풍족하게 절대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도 안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이 경제 공부가 안 되는 게 너무나 풍족해서 막 써. 이것도 문제고요. 너무나 없어서 포기를 해버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경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5만 원이면 애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무슨 고민을 해? 어디에 쓰고 어디를 포기할까? 경제는 그거예요. 경제는 시간과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줄 거냐. 이걸 계속 평생 동안 하는 게 경제 공부거든요. 경제학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 이게 경제학의 정의예요. 경제학의 정의. 그걸 애들한테 여행을 하면서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운전만 해줘요. 그리고 동선만 짜줘요. 애들이 뭐 하고 싶다면 동선만 맞춰줘요. 뭐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차 타다가 끝나니까 동선만 짜줘요. 그러면 애들이 3박 4일 동안 너무나 기쁜 거야. 왜? 끌려다니지 않았죠.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자기 돈 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부모님한테 용돈 탔으면 안 돼. 5만 원 갖고 해야 돼. 만약에 용돈을 5만 원을 한 큐에 끝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제 사무실 가서 일을 시킵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그 다음날 용돈을 써야 돼. 일을 어느 정도 시켜요. 1시간에도 2시간 청소도 시키고 뭐 책 정리도 시키고 노동의 대가를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거를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프를 오셔도 좋고 제주도로 다녀와야겠다. 20대도 합니다. 20대도. 30대는 좀 생각 좀 해봤는데 20대까지는 해요. 내가 시간과 돈이 얼만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짜을까. 그러려면 일단 돈을 쓰기 힘들게 해야 돼. 쓰기 힘들게. 돈을 쓰기 너무 편하게 해놓으면 돈이 저축이 될 수가 없어요. 절반 저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반 저축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저축부터 해놔야죠. 그렇죠? 자동이체 딱 해놔야 돼.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갖고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궁핍하지 않아요. 절반 가지고 살아도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허리띠 졸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투자 공부도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얘기해요.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돼요. 그게 복리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복리효과. 복리효과는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복리효과가 일어납니다. 복리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효과가 나오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이게 복리가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직장 생활 30부터 시작해갖고 여행 다니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해야 하면 결혼 빚내갖고 또 해야죠. 결혼하면 애가 생기면 40대 애 그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가요. 교육비로 자녀 위해서는 또 빚내서 쓰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러다 보면 50, 60 되는 거예요. 돈 뭐 하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경제 캠프를 하는 이유가 이 태어나자부터 해야 된다. 한 살 때부터 해야 되나? 한 살 때부터. 한 살 때부터 해서 우리 애도 한 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성인 돼서 제가 1억 딱 줄 거예요. 1억씩. 성인 선물로 너는 1억. 우리 큰딸은 좀 운이 좋았고 2억을 줬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큰딸은 왜 주식 투자를 애들 이름을 해주면 애들이 아이들 거만 사 먹어도 이거 빙그레네 내 주식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사 먹지 않아요. 우리 대화가 틀리잖아. 야, 너희 아이스크림 이거 먹을래? 저건 비싸. 2+1을 이거 할래? 이게 아니라 빙그레는 어떤 회사야? 롯데푸드는 돈을 얼마 벌어? 아이스크림 종류가 이런 거야. 대화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정도 되죠? 얼굴은 다 20대인데 30대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0대, 30 정도면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빠르진 않아요. 태어나면서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부의 대물림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이 재정관의 대물림은 해줘야죠. 그러면 걔는 한 살 때부터 해보세요. 50살까지 50년 하면 복리후과 충분히 거둡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해결해준다. 시간 해결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죠. 아프면 안 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체력을 키우고. 결혼 준비 아마 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보면은 평생에 한 번인데 이건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건 결혼을 해도 정말 많습니다. 꼭 결혼만 평생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에 한 번 하는 거 다 쓰려고 보면은 진짜 거덜나요. 오히려 결혼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배우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한 5년 너무 긴가요? 한 2년은 갑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월세방 살아도 반지하 살아도 너무나 행복해. 그 뒤에 이제 좀 질릴 때 되거든요. 그때 돈을 조금 써서 행복감을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결혼할 때, 전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교회 안에 재정 관련 나중에 시간이 좀 다 돼서 11조 주일헌금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거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빚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 빚 정리의 기술 너무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저는 잘 썼다고 생각드는데 메모를 안 하시네? 근데 책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안 팔렸어요. 빚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출판사하고 토의를 했어요. 이렇게 잘 쓴 책이 홍대리보다 훨씬 잘 써졌거든요. 근데 왜 안 팔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정리를 안 한대요. 빚은 동행하는 거지. 다 크리스찬인가 봐. 동행이란 말은. 빚은 동행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갖고 내야지 않나 생각했는데 근데 제 자존심상 동행하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빚은 정리하는 건데 하여튼 빚 정리 기술은 어떻게 하면 빚으로부터 빚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빚을 관리할까 이런 내용들이니까 도서관에서 한 번씩 좀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